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2차시 조선의 정치 운영과 공론 정치에서 탐구활동 3번 공론을 앞세운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살인과 살인 사이에 붕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을 말이에요. 뭐랑 연상하면 여러분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냐면 지금 우리 정치할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당들 있잖아요. 여러 당들,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런 정당들,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을 조선시대 붕당이라고 했다.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붕당이 발생하게 되었냐? 이 붕당의 발생 원인을 여기 두 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그 명종 때 우리 을사사화가 있었는데 이 을사사화는 외척 정치 때문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명종 때 나타났던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서로 살인과 살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권을 지닌 이조전랑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붕당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조전랑이 뭐냐 하면 이조정랑과 이조자랑을 함께 부르던 말인데 품계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이 이조전랑은 3사의 관리를 선발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 이조전랑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갈등으로 붕당이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선조 때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새로운 신진사림들은 외척 정치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거든요. 이 신진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의 동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림들을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인. 그리고 명종 때부터 정치에 참여해서 외척 정치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기성사림들이 있었는데 이 기성사림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양의 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처음 나뉘어지게 돼요. 아까 이조전랑은 서로 되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조전랑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 심춘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조전랑이 이제 추천하려고 하니까 이 심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의겸의 동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척이었기 때문에 외척 정치에 소극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거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붕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인들은 주로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영남 지역에 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남학파라고 불렸고요. 서인은 이와 성혼의 학문을 따르는 문인들이 많았는데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 형성한 집단이었는데 외척 정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 그 다음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져서 외척 정치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던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이 형성되고 외척 정치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됩니다. 이 동인은 영남학파, 서인은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형성된 붕당이 어떻게 정치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냐면 공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게 돼요. 조선이 이제 그 꿈꾼 유교적인 이상 정치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론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는 정치였거든요. 그럼 이 공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가 율곡전서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으로 옛 도를 흠모하고 유생의 행실을 지키면서
법도에 맞는 말로 공론을 지탱하는 사람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이 조정에 있으면서 공론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론이라고 하는 건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각 분당이요.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론을 참조하여 수렴한 의견이에요. 여론을 참조하여 수렴한 의견.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여론을 참조해서 수렴을 했을 때 발생한 공정한 의견이 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이였고, 실제로도 이 공론을 내세워가지고 국정을 주도하는 분당 정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분당 정치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긍정적인 측면. 자,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죠.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계에 있지 않아도 제야사족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고요. 제야사족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당 간에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는, 어떤 현상을 보는, 어떤 정책을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뜻이 다르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분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도 보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비판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서 정책을 보완하면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긍정적인 정치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버리는 권력 다툼의 성격.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너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 당들이 서로 이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책을 두고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뜻이 좀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를 이끌어가면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론을 내세워가지고 국정을 주도하는 분당 정치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선생님이 이 분당 정치의 흐름을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쵸? 그러다가 광해군 때는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져요. 특히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북인들이 이제 등용이 많이 됐는데 광해군이 폐위가 되면서 이 북인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치적인 국면 전국은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특히 현종 때가 되면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걸 벌이고요.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숙종 때가 되면 서인과 남인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당이 권력을 이제 잡았다가 뭐 급격하게 정권이 바뀌는 그런 환국 정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송과 환국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질문 6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현종 때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의 대비의 상복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적 논쟁이 예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칸 29번 예송. 자, 다시 효종이 왕이 됐는데 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차남이었던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관혼상제, 상례와 제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복을 몇 년 입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효종을 장자로 대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면 3년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효종을 차남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돼요.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대우하자고 봤기 때문에 3년 입자고 했고, 서인은 효종을 차남으로 봤기 때문에 1년을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누구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냐면 서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짧게 1년을 이제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대우했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 그랬고, 서인은 6개월을 입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때는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길게 1년을 입었어요. 길게 1년. 어쨌든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자, 여러분 몇 년 입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몇 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암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송이라고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효종을 장자로 대우하자고 했던 건 남인이고 효종을 차남으로 봤던 건 서인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숙종 때가 되면은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환국. 자, 숙종은 여러분 굉장히 왕권이 강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숙종이 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됐어요. 14살에 즉위를 하긴 했지만 대리 청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정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숙종은 정통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당을 이제 딱 정권에 잡게 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운영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남인만 정권을 잡고 나중에는 서인만 정권을 잡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붕당 사이에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다시 붕당 사이의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요.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일당전제화라고도 합니다. 일당전제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심화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 황국이 아까 남인과 서인 사이에 정국이 급격하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 숙종하면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냐면 장희빈, 그 다음에 인현왕후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희빈이 이제 남인 계열, 인현왕후는 서인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환국이 되면서 이제 뭐 인현왕후가 폐위가 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됐다가 다시 장희빈이 빈으로 강등되고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환국을 좀 드라마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숙종 때 그런 환국은 붕당 사이의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